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다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던 3명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곧바로 이낙연 전 대표마저도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지병문 전 국회의원, 전 전남대 총장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 새해 벽두에 곧바로 이재명 대표 테러. 야, 이거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 증오와 혐오의 정치, 네. 양 극단의 이 정치 이런 것들이 그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는 네. 이런 최근에 와서 좀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언론도 지금 또 문제가 있어요. 언론도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언론이 소위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양측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보도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네. 특히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뉴미디어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계속 볼 수 있는 자기 견해와 다른 이러한 정보는 아예 네. 차단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정말 이런 테러는 정말 보니까 이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딱 살해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점프를 해서 찌를 정도로 참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 감이 있어요. 사실은 양 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언론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지금 메이저 언론들도 사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증오를 더 부추기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완전히 거의 불난집 수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에 한다 하더니 결국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전남에서 4선, 종로에 가서 한 번 해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로 5번 이 선거에 당선이 됐고 국무총리를 했고 당 대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분이 탈당을 하게 된 논리로서 얘기한 것이 아주 아마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44%가 전과자다. 네. 이게 아마 지난번에 총리 재임 중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호도가 아주 네, 급상승하고 네. 있는 판에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자는 소리를 뜬금없이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 지지율이 낙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내보여버리는 그런 결과로 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지금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안 맞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44%가 전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고 네. 통일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어기게 돼서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이 지난 선거 때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서 공천 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공천에서 배제시키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언론에서 지적한 거 보면은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그런 거 빼고 본인도 정과 이범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병역법도 있고 공직선거 위반도 있고 이범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보면은 욕심이 앞서면 또 이 그 감정이 앞서면 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과거에 보면은 아주 엄중하고 진중하고 네. 뭐 이래서 예를 들면은 열린우리당이 2004년에 창당될 때도 열린우리당 따라서 소위 신당 만드는데 가지 않았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대변인인가도 했을걸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이 남아 있다가 우리가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인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와 싸우기 위해서는 워낙이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지지도가 하락해가지고 안 네. 되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민주 세력들을 다 모아서 이명박 후보와 경쟁을 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이낙연, 김효석 이런 분들이 남아있던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자. 그때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분이 이 마지막에 이 승선을 한 이런 거 있어서 그분이 개혁, 혁신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국회의원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네. 양 국장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언론계에 있으면서. 저는 뭐 특별히 접촉할 일이 없었고 또 뭐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총장님은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개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억에는 우리가 열린우리당이 이제 어렵게 탄핵 상황에서 152석을 얻어가지고 소위 당시의 화두가 국가보안법 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법이나 언론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고 이제 저는 그때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립학교 개정에 꽤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때였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분들은 재선 3선 이래갖고 점잖하게 관망하는 것이었지 네. 그것을 앞서서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개혁 법안을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물학적 나이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 사실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신당 하시겠다고 신당 이름도 정했어요. 새로운 미래. 아, 그렇습니까? 예.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새로운 미래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당명을 이제 오늘 발표했고 또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름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탈당 선언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면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준석 당이나 또는 뭐 여튼 다른 정당들하고 정치적 경험이 다른데 또 이념도 다른데 이걸 합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JP 김종필 CEO의 거리보다 이준석과 본인의 거리가 더 가깝다. 예. 그 다음에 JP와 그렇게 이 보수적인 JP와도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립정부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연립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아주 엄청난 이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왜냐? 연립정부는 의석을 확보한 서로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자기 이념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점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연립정부예요. 네. TJP 그때도 JP는 경제 쪽의 그렇죠. 강요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그런데 했었죠. 정당은 하나의 정당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당 내에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뭐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은 두 개의 정당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그 연립 정부하고를 혼동하고 있는. 네. 연립 정부는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당은 자기 이념과 정체성, 정강 정책을 확실히 내세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은 기자들 질문에 거의 임기응변 형태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깊이 있게 또 재차 질문할 기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간 사람들이 고참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이 로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국회의원 5선에 전남도지사 3번에 총리까지 다 하신 분이 갑자기 민주당을 욕하면서 나가시는 게, 야, 너희 전과자 정당이야. 뭐 이러면서 나온다는 게 참, 사람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국민의힘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럴 때 민주당은 아니야, 우리 그거 빼고 나면 16%야. 그렇죠. 너희들은 16%보다 더 많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부 총질인 거예요, 사실은. 네, 결국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내부도 아니네요. 그 이야기 할 때는 근데 민주당원이었어요, 문제는. 저도 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갈 길을 가신 거니까 잘 가시라고 이렇게 박수는 쳐드려야 되는데, 저런 분이었구나. 근데 참 우리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도 나간다다 윤영찬은 빠지고, 3명만 또 나갔습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큰 타격이 될까요? 이 세 분의 경우가 큰 타격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이제 그 예상됐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원칙과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네.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리해서 다 공천을 주고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그래도 좀 비판하고 했던 분들은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이 비판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때는 후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민주당이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지금 세 분이 탈당을 했지만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구가 이분들에게 험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가 험지다. 지역구에서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천 때문에 이제 나간 것 아니냐. 네. 안 되겠으냐.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공천을 현역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하위 20%는 또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20%또 탈당할 수 있죠. 그렇겠죠. 네. 20%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나갈 사람은 있지만 국민들이 저 사람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 하위 점수를 받아가지고 공천 못 받으니까 탈당한 사람인지 이게 공천이 소위 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탈당할 명분이 있어서 탈당하는 것인지 국민이 그 다 평가를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명이 탈당할 것이냐 그 부분은 탈당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 있으나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시스템이 작동해서 원래 소위 말해 공천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가면 탈당을 해도 별 후유증이 없을 거고 네. 그걸 잘못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 이 공관위원장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임혁백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공관위원장 그분이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민주당이 정말로 이 비명이다 반명이다 친명이다 구분 않고 제대로 공천하겠다 그러면서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을 하겠다 지금 네, 이랬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 참여 공천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공천하게 돼 있는데 이거 예. 지금 다 소위 무시하고 네. 정말로 이 미국에서 이 얘기하던 같은 소위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정도 네. 수준으로 갈 것인지 네. 이제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 참여 경선을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내놔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공천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이런 식의 공천을 한다면 이어지는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친명일색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도 말씀하시다시피 50대 50 아닙니까? 네. 당원 50, 국민 50. 그런데 또 이제 국민 참여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을 더 늘려야 돼. 그것이 바로 국민 참여 재판, 그렇죠. 참여 공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공천을 하느냐 이런 불만도 또 그렇죠. 일부에서는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이게 이 좋은 제도냐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당원이 이 중심이다. 근데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정당, 이 대중정당을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당원 중심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특히 우리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당원은 아니지만 소위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 네. 영남 지역 가면은 뭐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자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당비 뭐 한 1,000원씩 내는 1,000원, 2,000원 내는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 후보 결정권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이 이제 아마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총장님께서 예전에 광주하고 대구는 좀 오픈 프라이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이번에 공관위원장이 또 한번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친명, 비명 이런 이야기도 쭉 했습니다만 한때는 무슨 자객 출마다, 자객 공천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광주에도 친명들을 다 꽂아가지고 친명이 아닌 후보들을 탈락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일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는 이제 이제 공천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2월 말 늦으면 3월 초까지는 공천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두 달은 결국은 이제 공천의 모든 이슈를 소위 끌어안는 블랙홀이 되는데 이 공천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나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특정 어떤 정파가 독식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총선에서 필패다. 그렇죠. 뭐 용산에서 자기 식구들 다 대구로 보낸다든가 검사들 다 보낸다거나 또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들을 다 호남에 꽂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민주당 호남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호남에서의 여론이 수도권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이 거의 뭐 의원의 절반인데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호남에서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남에서부터 좀 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정치를 하면서 총선 때마다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해서 소위 수혈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측면에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때는 총재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총재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오히려 참신한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발탁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때가 더 나았다. 그때가 더 나았다. 소위 말하는 이 김대중 대통령 총재께서는 당시에 이 젊은 피수열 그래서 386들을 그때 대거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인영, 우상호, 뭐 임종석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86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민주당 586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명 쪽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 이제 586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총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치는 현실이고 이 국회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국민이 표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특정의 이 프레임, 특정의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는 물론 586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다르죠. 능력과 과거에 한 행적이 다 다른. 사실 운동권이었지만 배신해서 부정과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도 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해야죠. 그러나 또 586이지만 정말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계속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특정 세력, 특정인들을 이 도매금으로 물러나라. 그런 것은 소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뿐만 아니라
그게 바람직스러운 일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치에 입문해서 벌써 뭐 이렇게 이제 중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관리를 못 한다거나 의정 활동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그 중간에 아마 탈락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분들도 밑바닥 훑으면서 치열하게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현안이 많아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